저희가 코로나 전후로 해서 실제로 미국과 중국의 군함 수는 역전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절대적인 수치상으로는 중국이 더 많은 군함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해군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1등을 유지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전 세계 항공모함 중 절반을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2015년 이후에 실제로 신규 런칭하는 군함 수가 굉장히 눈에 띄게 중국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2015년을 전후로 해서 약간 과잉 산업을 조금 이렇게 뭉쳐가지고 큼직큼직하게 만드는 그러한 부분을 많이 진행을 했고 조선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CSSC라고 하는 대형 국영 조선업체 그리고 CSIC라고 하는 대형 조선업체 밑으로 이제 조선업체들 이렇게 끌어모으는 큰 덩어리로 만든 다음에 이 두 회사를 2019년부터 합병을 시작을 했고요. 국영조선소는 이제 하나의 그룹으로 뭉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사실 코로나가 조금 치명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 있는 전 조선 사업장이 다 상선 또는 군함 뭐 할 거 없이 다 인도 지원되고 다 정비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인력에 대한 그 연속성이 끊겼기 때문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게 코로나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줬거든요. 동맹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을 조금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지금 미국의 좀 급한 측면인 것 같습니다. 예, 심층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롱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선업 얘기 당연히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 하기 전에 근데 TMI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저희 프로그램 작가님의 선견 지명이 대단했다라는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조선업과 관련돼서 오후에 빅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미 조선업 이야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해놓고 오늘의 출연자분을 섭외를 했었는데 마침 빅뉴스가 떠서 여기에 대한 분석들과 그리고 주가에 대한 전망들, 투자 전략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신영증권의 엄경화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메시지 주고받을 때 오늘 무슨 얘기할까? 그동안 해왔던 얘기 말고 다른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라고 위원님께서 좀 고민을 하셨잖아요. 네, 너무 맨날 나가서 똑같은 얘기 해가지고. 괜한 걱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큰 게 터질 줄이야. 큰 뉴스가 터졌고 일단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HD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에 대한 합병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발표가 됐는데 당연히 할 거라고 모르셨던 거죠? 네, 저희가 당연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제 과거에 어떤 얘기까지 돌았었냐면 이 사명을 중간중간 이렇게 차례대로 바꿨었잖아요. 그래서 왜 현대3호와 현대미포만 앞에 HD자를 안 붙이느냐, 그럼 이 회사들끼리 혹시 합병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도 했었는데 울산에 있는 이제 두 개의 사업장을 합병하는 걸로 발표를 했네요. 오늘.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컨퍼런스 콜까지 마무리가 됐고 듣고 왔습니다. 자료들도 어느 정도 이제 배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병이 되고 구조가 어떻게 되고 어떤 시너지가 기대되는지 좀 팩트부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구조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가져온 자료는 지금 한국조선해양 홈페이지에 가시면 누구나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HD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가장 위에 있는 HD현대라고 하는 지주회사가 있고 저희가 HD 한국조선해양 과거에 그 주식 코드로는 원래 이 회사가 현대중공업이었었는데 이제 009540 회사 한국조선해양이 밑에 이제 사업 회사로 조선사를 3개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D 현대미포와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HD 현대3호가 이 밑에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울산에 있는 사업장 두 군데가 HD 현대미포와 현대중공업이고요. 저희가 3호 같은 경우는 이제 영암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가보면 같은 회사다 싶을 정도로 붙어 있는 그런 사이트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제 둘 다 주력으로 하고 있는 선종이 조금 달랐죠. 저희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조금 대형선 위주로 건조를 하고 있었고 HD 현대미포는 사이즈가 한 5만 톤 내외 정도의 이제 정유 운반선을 위주로 좀 건조를 하고 있었고 보유 지분율도 좀 달랐었고 밑에 보유를 하고 있는 그 해외 자회사들도 조금 이제 난립되어 있는 상태였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 이 두 개의 사업회사를 합병을 하고 싱가포르에 투자법인을 세운 뒤에 해외에 좀 퍼져 있는 이런 그 해외 법인들을 싱가포르 투자 밑으로 법인 투자 밑으로 이제 좀 일원화시키는 그런 방향을 유지하기로 했다라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뭐 연구위원님이 뭐 미리 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HD 한국조선해양에서 이제 배포를 한 거고
컨퍼런스 콜에서도 발표가 된 내용인데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뭐 시총 상위 종목이기도 하니까 HD 현대중공업 오늘 주가 흐름을 좀 보셨다면 뭔가 있긴 있나 보다라고 예, 감은 오셨을 거고 실제로 희한하게 주가가 한 2시부터 팍팍 막 튀긴 시작했어요. 너무 연락들이 많이 오시긴 하더라고요. 뭐가 있느냐. 뭐 있냐?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제 하루 종일 대답을 하다가 이제 네. 컨퍼런스 콜 진행하길래 좀 내용을 숙지를 하고 왔습니다. 사실 이걸 미리 알아서도 안 되는 거고. 네, 그렇죠. 네. 미공개 정보니까요. 그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간단한 구조 얘기를 해주셨고 합병기일이 올해 12월 1일 네,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구조는 이렇게 됐고 아마 우리 머릿속에서도 합치는 게 더 자연스럽다라는 어떤 느낌적인 느낌도 갖게 될 텐데 합쳤을 때 그러면 어떤 시너지를 노리고 이들이 이런 결정을 했나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을 해보죠. 그래서 이제 해외 사업장에 대한 확장성도 좀 이렇게 싱가포르 투자법인으로 일원화해서 가져가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제 신사업에 대한 좀 확장성을 가져갈 때 있어서 좀 두 사업 회사를 합쳐서 일원화해서 가져간다라는 건데 글로벌 방산 시장에 대한 좀 확장성을 가져가는 게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그런 그 미래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합병된 이후에 나중에 매출 증가율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요 자료 이제 나중에 다운받아 보시면 뭐 19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제일 많이 확장되는 매출의 영역이 방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HD 현대중공업 내에서만 방산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 HD 현대미포가 방산 라이센스가 없으니까 합병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내 방산을 진행할 때 이제 방위사업청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해외 방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라이센스 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HD 현대그룹의 방산과 관련된 이제 수출 방산을 발주를 하는 주체들이 보통 현대중공업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그렇죠. 발주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현대미포의 사업장까지도 이러한 부분을 좀 활용을 해서 이 부분을 조금 넓혀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기존에도 이제 저희가 현대중공업의 6번 도크와 7번 도크가 특수선 전문으로 네.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있는 10개의 드라이 도크 중에서 이제 4번 도크와 5번 도크가 쉬고 있었는데 이 부분 중 일부를 이제 방산으로 좀 전환을 하고 현대 미포조선이 보유를 하고 있는 이제 4개의 도크 중에서 한 2개의 도크 정도는 특수선이랑 이제 방산과 관련된 그런 영역으로 좀 매출을 확대를 하면 원래는 이제 궁극적으로 저희가 2030년 정도까지 방산과 관련된 매출을 현대중공업 자체적으로는 한 5조 원까지 확장을 하겠다라는 기조였는데 이제 이 부분을 한 7조 원까지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회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여쭤보려고 했던 걸 잠깐 까먹고 지금 여쭤볼 텐데 네. 이 컨퍼런스 콜 시기와 발표도 다 오늘 스팟으로 발표를 하셔가지고 네, 그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네네. 일정을 이쯤하는 게 가장 임팩트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 한 거겠죠? 방산을 확장을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한미 정상회담 그렇죠. 있었고 저희 기업들도 또 정부와 같이 이제 미국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어떻게 이 그 미국의 방산 관련된 부분을 조금 확장을 시켜갈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예. 이 부분을 지금까지 많이 고민을 해서 이 구조를 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조선소들은 그러니까 중국 조선소들도 굉장히 많이 합병을 하는데 네.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기 있는 사업장 띄어다가 옆에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이 조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합종 연행을 한다라고 해서 이게 다른 회사들 합치는 것처럼 뭐 공장이 하나로 합쳐지고 막 이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렸는데 이 회사는 지금 둘이 같은 지리적 위치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합병을 진행을 하게 되었을 때 시너지가 나올 만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여기에 방산이 굉장히 부각되어서 얘기가 되어 있지만 이제 글로벌 사업장에서 중국이 좀 일반 상선에 대한 MS를 많이 높여가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대처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도 이제 첨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참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지금 필요했고 한화 같은 경우는 필리조 선수에 7조 원 투자한다는 뉴스도 네, 오늘 또 나왔었고.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HD 측에서도 당연히
시기를 잘 맞춰서 이런 발표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우리가 어떤 모멘텀으로 삼았었던 군함 건조랄지 더 나아가서 MRO 시장으로서의 더 적극적인 진출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뭐 이렇게 되다 보면 사업 영역이나 실제로 방산 쪽으로 매출의 큰 증가폭이 글쎄요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림까지 우리가 그릴 수 있나 이제 막 발표가 나와서 그림 그리기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기존에 이제 저희가 이미 굴리고 있는 사업장들이고 네. 미포조선 같은 경우 여기에서 군함을 할 수 있냐라고 좀 의아해 하시겠지만 실제로 이제 군함의 사이즈가 일반적인 대형 상선보다 좀 작기 때문에 네. 오히려 중형선을 만드는 사업장을 활용하는 게 조금 시너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기존에 미포가 하고 있는 상선 영역이 조금 매출이 줄어드냐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원래 미포조선 1년에 한 중형 사이즈 선박을 70척 가까이 건조를 하던 사업장이었었는데 요즘에는 한 40척에서 50척 정도만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예전처럼 이렇게 촘촘하게 돌아가는 정도 수준으로 하면 이 방산 관련된 거나 특수선 관련된 매출을 애드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부담을 더는 것이고요. 글로벌 방산 쪽으로 국내 조선 업체들이 사업을 확장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제일 많이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있는 그 캐파만으로 다 소화가 되느냐 이러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답을 하는 방향성을 좀 제안을 한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산 쪽 얘기 나온 김에 저희가 올해 초에도 사실 다른 데서 이렇게 만나 뵙고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 한화 얘기하면서 MRO 군함 MRO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되게 실적에 유의미한 건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상징성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지금 정도 대역에 대해서도 방산 부분 유의미하게 볼 수가 있는 수준입니까? 저희가 작년부터 최근까지 한 만 1년 동안 지금 미국 MRO가 4개 지금 발주가 되었고 그중에 3건을 하나오션이 지금 수주를 해서 소화를 하고 있고요. 한 건은 최근 HD현대중공업이 수주를 했습니다. 어떠한 사업이 되었건 조선업체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규모가 저희가 규모의 경제가 나올 만큼 지속적으로 좀 발주가 나와주느냐가 확실히 중요할 그쵸.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이번에 정상회담 이후에 제가 조금 되게 급한가 보다 싶었던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해양 방산이 부각될 때 항상 소외되었던 기업이 삼성중공업이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특히나 뭐 MSRA를 뭐 취득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미국 시장에 대응을 아예 안 하려나 보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갖고 있었는데 미국에 있는 조선소와 함께 이번에 MRO 관련 또 MOU를 체결을 하고 맞아요.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사업장에서 이 방산을 조금 기대하셨던 분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 2개의 큰 조선소가 감당하기에 만약에 조금 넘쳐나는 물량이 나오게 되면 지금 한국에서 약간 여유가 있는 중형 사이즈의 조선소가 오히려 여기에 조금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대기업 위주로 소화해 주기를 좀 원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렇게 삼성까지 그러니까 3사를 다 저렇게 인발부를 시킨다라고 하는 건 꽤나 규모가 있는 수준으로 이제 발주가 좀 구체적으로 남아있는 연말까지 해서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사이즈가 확보가 된다라고 한다면 MRO 시장에서도 충분히 수익성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자면 미국이 이런 군함 쪽으로 그러니까 방산 쪽으로 조선업체를 유인하고 또 시장을 여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후속 걱정거리들도 제가 또 질문을 드려볼 텐데 네. 일단 그 상황부터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뭐 당연히 이제 너무나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중국의 해군력 때문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코로나 전후로 해서 실제로 미국과 중국의 군함 수는 역전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절대적인 수치상으로는 중국이 더 많은 군함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해군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1등을 유지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전 세계 항공모함 중 절반을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2015년 이후에 실제로 신규 런칭하는 군함 수가 굉장히 눈에 띄게 중국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중국은 아시다시피 2015년을 전후로 해서 약간 과잉 산업을 조금 이렇게 뭉쳐가지고 큼직큼직하게 만드는 그러한
부분을 많이 진행을 했고 조선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CSSC라고 하는 대형 국영 조선 업체 그리고 CSIC라고 하는 대형 조선 업체 밑으로 이제 조선 업체들 이렇게 끌어모으는 네. 큰 덩어리로 만든 다음에 이 두 회사를 2019년부터 합병을 시작을 했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합병이 끝나면서 국영조선소는 이제 하나의 그룹으로 뭉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상선과 이 방산 관련된 함정의 수가 너무 절대적으로 많다 보니 이거에 대한 이제 반대급부를 해야 되는데 미국은 사실 코로나가 조금 치명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 있는 전 조선 사업장이 다 상선 또는 군함 뭐 할 거 없이 다 인도 지원되고 다 정비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인력에 대한 그 연속성이 끊겼기 때문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게 코로나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줬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5월에 방문을 했었던 미국의 사업장에도 생각보다 노동력이 굉장히 많지 않다라는 좀 인상을 받았는데 실제로 2020년 전후로 해서 뭔가 이렇게 수주장구가 끊기거나 막 이런 조선소들 같은 경우는 종사하고 있는 인원들의 수가 절대적으로 굉장히 줄면서 과거에 저희가 함정을 건조해 봤거나 함정을 정비해 봤거나 아니면 상선을 건조해 본 그 인력들이 확 꺼지면서 저희가 이제 건조 역량이 너무 심하게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할 때 우리가 미국의 조선업을 빠르게 좀 재건을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그게 단기간에 되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 알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확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러면 이제 시급성을 갖는 부분이니까 지금 현재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서 당장이라도 이게 그 발동이 걸릴 수 있는 쪽에 동맹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을 조금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지금 미국의 좀 급한 측면인 것 같습니다.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을 하면서 첫 전화 통화에서 조선업을 얘기했고 거기에 대한 중요도에서는 너무 잘 알았고 그래서 격변하겠다라는 감은 있었지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걸 대놓고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로서도 뭐 관세 협상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적극적인 투자들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되게 필연적인 현상일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얘기 나오는 건 어쨌거나 미국 측에서도 현지로 와서 이런 투자를 하고 이런 건조를 하기를 원하고 좀 돈이 미국 쪽으로 유입되기를 원하다 보니까 이제 반대쪽에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오히려 국내에 점유하고 있는 조선사들에 대한 수익성이나 점유율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무게추에 대한 걱정들을 좀 힘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저쪽에 실으면 국내가 괜찮을까.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관세 협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1,500억 불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의문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지금 당장 급한 군함 MRO 같은 경우는 그냥 현지의 인력과 그리고 그 사업장을 보유를 하고 있는 한국 현지에서 아마 진행이 되는 게 좀 더 빠를 것이라는 부분을 이제 명시를 했고 그 미국의 상선 영역을 점진적으로 조금 살려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 이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50억 불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그 사업장이 살아나는 그 최종 목적에 해당하는 효율이 사실 한국에 있는 사업장들의 효율에 100% 미치는 수준으로 타겟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나오션 같은 경우 이제 50억 불 투자를 해서 원래 지금은 한 개만 드라이도크로 쓰고 있고 하나의 드라이도크는 오히려 암벽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둘 다 드라이도크로 활용을 하게 하고 추가로 도크를 더 2개 늘리고 암벽을 3군데 정도 더 늘려서 저희가 도크를 4개를 가동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1년에 20척 정도의 선박을 만들 수 있는 사업장으로 하겠다라는 게 이제 최종 목적지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도크 4개 정도를 굴린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40척 이상의 선박을 만들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제 거기는 효율을 올렸을 때 한국의 50% 정도 수준으로 올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만드는 배가 국제 시장에서 이게 만약에 전략상선이라고 하더라도 평상시에 남들과 똑같은 운임을 받으면서 해운업을 진행을 하면 그 배는 사실 수익성 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내부적으로 상선 역량을 많이 키우고 결국에는 그 역량을 미국이 안에서 필요로 하는 군함 관련 MRO의 그 지역으로 활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미국에서 올 수 있는 이 영역이
지금부터 하게 되는 게 반드시 저희는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도 그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SN 라이트하게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었는데 50억 불을 투자를 한다라고 네.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 미국의 현지 사업장에서 그래서 이제 미국 내에서 발주가 이루어지고 막 이러는 거에 가격이 사실 시장 가격을 막 몇 배로 뛰어넘게끔 발주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을 우리나라의 한 50% 정도까지만 올리고 기존에 진행이 되는 가격보다 약간만 저렴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기존에 쓰고 있던 비용 대비 굉장히 적게 쓰면서 군함과 관련된 역량을 조금 늘리거나 유지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그 사업장에 맞는 수익성이 나는 수위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이 부분을 그러겠네요. 그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정도의 가격은 미국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수준으로 형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필리조선소 얘기 나왔으니 드린 말씀인데 이제 7조 원 투자하고 생산 시설도 확충하고 뭐 하겠죠. 네. 납기는 다 제대로 맞출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모든 사업장은 다 납기를 못 맞추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제 처음으로 작년 12월에 인수를 하려고 들어가서 이제 막 그 실사를 진행을 하는데 이미 거기 한 1년 정도 지연된 맞아요, 배가 그랬다고. 막 만들어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가 지연되는 애들 중에서 제일 빨라요라고 얘기하셨다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인력을 좀 확충을 해야 되는 게 큽니다. 그래서 20척까지 만드는 체제로 가면 지금 현재 1,700명인 인원을 7,000명까지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 시간에 제 스케줄대로 진행이 되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업체 강점 중에 하나가 납기 잘 맞추는 거잖아요. 납기를 오히려 좀 빨리 땡기죠, 그죠? 네. 얼리 딜리버리를 잘 하는 그런 사업장들이죠. 네. 근데 이제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어떤 또 결과물을 만들어낼지는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번 네네. 지켜는 봐야 될 것 같고 하나오션 관련해서 수주 소식도 하나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는데 이거 미국향 물건은 아니죠? 이게 지금 하나오션이 미국의 해운사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나쉬핑이라고. 그래서 그 지금 현재 발주가 된 건 존스 액트는 아니긴 해요. 그러니까 미국 해운사가 미국 그 조선소한테 발주를 필리한테 낸 다음에 필리 조선소가 직접적으로 건조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물량을 하나오션에 하청을 줍니다. 그래서 건조는 하나오션에서 이루어지고 이제 나중에 가서 마지막 그 뭐 등록하거나 막 이러한 작업을 필리조선소에서 완료를 해서 미국에서 발주가 되는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다른 LNG 캐리어들처럼 LNG 같은 경우는 막 10년, 20년 이렇게 장기 계약 물량을 확보하고 그거에 대응하는 물량으로 보통 발주가 되는데요. 네. 그러한 물량이 이제 그 운송 계약이 확정이 된 물량은 아니고 궁극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부분이 미국에서 수출을 하는 산물 중 미국에서 만들어진 배로 그 수송을 하는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가고자 하는 게 목표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이게 1+1으로 발주가 된 거고 이게 아마 이 옵션에 해당하는 두 번째 물량일 텐데 이제 요 정도로 한 2척 정도 발주가 되는 게 설마 미국에서 나오는 LNG 하나 수송을 못 하겠나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약간 예측이 된 물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LNG 운반선 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네. 올해 하반기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올해 하반기가 올해 연초에 LNG에 대해서 좀 기대들을 대부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희는 올해는 조용하게 지나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 때 2024년 1월에 저희가 미국 같은 경우는 신규 수출 프로젝트를 승인을 중단했었고 그게 1년간 유지가 되다가 2025년 연초가 되어서 정권이 바뀐 다음에 다시 그 부분을 재개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LNG 수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파서 누군가에게 장기로 판매하는 거를 조금 어느 정도 비율로 확정을 짓고 언제부터 생산을 스타트할 때 그래도 꽤나 많은 퍼센테이지가 팔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 최종 투자 결정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에 다시 재개된 그 프로젝트가 저희는 꼭 25년 내로 발주로까지 이어지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조용히 지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나왔던 뉴스 중에 이 부분이 조금 빨리도 나올 수 있을 만한 부분이다 싶었던 게 얼마 전에 저희가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330만 톤 정도의 LNG를 한국이 28년부터 미국으로부터 구매하는 신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28년에 실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국내 조선 업체들이 28년 연말과 29년 상반기에 해당하는 LNG 인더슬럿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 부분이 만약에 연내로 뭔가 발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거를 채우는 정도 물량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미국 말고 LNG 관련된 얘기 중에 이제 카타르 3차 물량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그 인도가 되는 시기는 그 또한 이제 28년이나 거의 29년에 굉장히 타겟을 많이 하고 있는 물량들이라 이게 올해 내로 발주가 되거나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발주가 되거나 크게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LNG 운반선은 더 발주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올해 좀 주춤했던 거는, 그러니까 사실 프로세스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그냥 필요하면서 이연이 된 거예요. LNG 생산 개시 시점과 조선소에 남아있는 그 시점이 조금 미스매칭이 난 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저희가 22년, 23년 이렇게 지금까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카타르 막 1차, 2차 이렇게 발주되고 하면서 카타르와 비슷한 시기에 또 생산 개시를 하는 다른 프로젝트들로부터 더해서 LNG가 역사상 아마 가장 많이 발주가 나온 시기가 과거 한 3년간 이어졌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고 지금 조금 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저희가 기가 막히게 그 조선소의 도크 슬롯의 시기와 그 신규 프로젝트의 생산 시기가 꼭 맞아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그래 왔어가지고 항상 그래야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또 이제 잊어버리죠. 아, 이게 원래 너 말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잊어버릴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인도에서도 대규모 발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저는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인도가 작년부터 사실 우리도 뭐 몇 년까지 뭐 글로벌 탑 5 안에 드는 조선소로 이제 키우겠다라는 얘기가 메이드 인 인디아 하면서 조선 쪽도 그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인도는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뭐 정유나 막 이런 것들을 파는 물량이 적지 않은 국가이긴 한데 지금은 다 해외 해운사의 배를 이용해서 그 자국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들을 파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도도 배를 한 1,000척 정도 보유를 하는 규모의 해운사도 키우겠다라고 이제 천명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인도가 사실 제 시간에 이게 투자가 될지 어떨지 저희가 잘 모르는 상황이라 1,000척이면 정말 적은 물량이 아니긴 한데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 저희가 그것만 바라보면서 도크 비워두고 기다릴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다음 세대의 조선업에서 그래도 좀 상위 순위의 랭크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대 중에 하나이고, 만약에 실제로 이게 발주가 실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조선업체들 1년에 한 1,500척에서 1,800척 정도 선박 만드는데요. 꽤나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이제 그 발주 국가가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뉴스에서도 인도 국영 가스 회사가 대규모 발주 계획하고 있다라는 정도까지는 나왔었는데 생각해보면 그것만 기다릴 수는 없죠. 이거의 생산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누구와 이 가스 판매 계약이 이미 완료가 되어서 어느 주체가 지금 필요로 하는지 막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제 그걸 사가는 데가 중국이다 막 이러면 또 막상 우리나라 조선업체로 발주가 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변수이자 한번 체크 포인트로 남겨놓도록 하겠고, 또 뉴스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캐나다 잠수함 관련해서 하나오션이랑 현대중공업이랑 뭐 K1 팀으로 이렇게 한다, 결선에 진출했다. 저희가 직전에 이제 호주 호위함 때 따로 따로 하다가 우린 각자 그래가지고 이따가 숏리스트에 전혀 들지 못하고 이제 똑 떨어지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캐나다 잠수함은 사실 작년부터도 이제 나올 수 있다. 2030년을 전후로 해서 이제 노후화된 잠수함이 퇴역되고 새 시리즈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 처음으로 이제 두 대형 조선 업체들이 원팀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국내 그 해양 방산을 크게 진행하고 있는 두 개 회사가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잠수함이 많은 특장점이 있는 편이고, 이제 저희가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수상함에 조금 더
그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원팀으로 해서 나가서 만약에 수주하는 산물이 좀 잠수함이면 하나오션이 조금 중심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뭐 수상함이면 이제 현대중공업이 중심이 되어서 진행을 하는 그 방향을 가져간다. 그래서 수출방산 시장도 커지니 지금까지는 우리가 내수방산 시장에서 둘이 참 열심히 싸워가면서 수주를 했었지만 그렇죠. 수출방산 시장이 좀 커지니 다른 나라들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우리 한 방향으로 가자라고 했는데 이제 이번에 쇼리스트에 들게 되면서 마지막 최종 그 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조금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온 케이스의 하나 중에 해당이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대규모 수주 규모라고 해서 막 60조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네. 요거는 신조로 잠수함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전체 프로젝트가 60조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그것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에 라이프 사이클 내내 이제 MRO가 진행이 되는 것까지 다 합쳐서 전체 사업 규모가 60조 원 정도가 되는 프로젝트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말로는 최대 신형 잠수함 만드는 척수가 12척이잖아요. 그 정도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건조에다가 MRO까지 합쳐서 60조 네. 원.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으로 만약에 된다면 최소한으로 진짜 당장 이익에 반영시킬 수 있는 실적은 어느 정도로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서라도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이익에 반영하는 매출에 반영하는 네. 뭐 신조 같은 경우는 분명히 시리즈로 저희가 사업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20조 원 정도가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두 회사가 조금 양분해서 넘어가면서.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뒤로 이제 연차가 차서 저희 잠수함 같은 경우는 연료 전지 배터리가 들어가거나 이럴 경우에는 한 6년 반에 한 번씩 굉장히 중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 뒤에 후속으로 계속 나오게 되니까 저희가 수십 년간 60조 정도를 양분하는. 근데 분명히 이런 프로젝트들은 초기의 사업은 이 해외 사업 수주한 데서 진행을 하고 나중에 일부는 아마 로컬에서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60조가 수주를 하면 전부 다 우리가 소화한다라는 보장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네. 근데 이 프로젝트가 일단은 정부 주도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캐나다 자체에서 이제 아니 그러니까 이 원팀 만들어진 계기가 아,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이전에 호주 수주권에서 네. 이제 떨어진 거에 대해서 이거의 페이는 무엇이냐라고 양쪽 다 똑같은 부분이었던 것 같고 이제 저희가 방산을 정부 주도로 해서 투자를 해서 그 진출을 해서 나가는데 입찰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너무 대책 없이 나간 이제 첫 사례였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와 이 민간 전략적 사업자들 두 군데가 이제 원팀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로 합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 거죠. 어떻게 기업과 정부가 같이 합의를 한 분위기는 될 것 상황이죠. 같습니까? 지금 경쟁 상대가 독일 쪽 업체잖아요. 티센크루프 뭐. 네. 그쪽 정보가 전혀 없어가지고.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의 영역이 아니었던 그 유럽의 방산 시장을 조금씩 야금야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좀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의 결론이 나오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내년? 네네. 아직 멀었네요. 아직 좀 시간이 있죠. 네. 이거를 모멘텀으로 녹여내기에는 아직은 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사족 수준인데 그러면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잠수함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잠수함 척수를 제가 좀 추산해 본 뒤 나중에 알게 되면 알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문득 궁금해져가지고 얼마나 될까라는 궁금증도 좀 있었고 그리고 10월 되면 캐나다 총리가 거제조선소 방문 예정이다. 네, 어제 또 그 뉴스가 같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작년에도 그 2대 특수선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그 조선 업체에서 그 특수선 사업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전 세계 해군 관련 장군은 다 만나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와서 실사를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수출 방산 쪽도 해양 쪽도 굉장히 좀 커지고 있나 보다라는 걸 느낄 만한 게 이게 해군력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저희가 한쪽에서 키우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잠잠하게 있을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중국이 저렇게 저 해군력을 가지고 서로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다른 국가들도 주변 국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기 시작하는 것 같고 저희 LNG 프로젝트에서 카타르가 대량 발주를 하려고 할 때 다른 국가들도 이거에 대해서 좀 급하게 생각하듯이 그러한 부분도 좀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뭐 미국, 캐나다에서도 막 직접 오고 협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들의 어떤 방산 분야에서 조선업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이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기분 좋게. 내수로만 할 때는 진짜 그 사업장들이 다 팽팽팽팽 돌아가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네. 요즘에 저희 특수선 수주 뭐 스케줄 상으로 요즘에는 매출이 없고 막 이럴 때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굉장히 전 세계에서 관심을 그러게요. 갖고 있어서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듣다 보면 이런 뉴스들이 너무 기분 좋고 이렇게 막 차오르는 게 있거든요. 듣다 보면. 근데 전 세계에 선택지가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방산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전마진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상선도 좀 같이 사이즈가 크게끔 진행하는 사업장들이 경쟁력을 계속 가져가기에 조금 용이한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에서 상선도 크게 하면서 해양 방산도 해군력 키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해양 방산을 같이 진행하는 국가는 지금 그냥 한중일 정도밖에 없는데 요즘에 일본이 약간 상선 시장에서 발을 빼면서 옛날에 미국과 같은 스탠스로 저는 좀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선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방산만 진행을 하면 실제로 굉장히 성장성도 안 나오고 여기에서 과연 이거를 해서 우리가 수익성을 꾸준하게 더 확장하면서 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좀 들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미국이 함정 시장으로 제일 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의 그 함정만 만드는 조선업체 실제로 상장사라서 여러분 들어가서 재무제표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회사의 그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 성장률이 거의 없고 생각보다 예, 배고프구나. 이익률은 뭐 4%, 5%뭐 이 정도 수준에 계속 잠겨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근데 해외에서 우리의 그 해군력 보강을 위해서 이제 함정을 이제부터 발주를 시작할 건데 뭔가 사업 사이즈를 줄이고 있는 데다가 주면 과연 내 거를 끝까지 잘 책임져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피해서 발주를 하려다 보니 완전히 한국으로 몰리는 좀 그런 그러게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반대편에서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까지 좋은 뉴스들만 말씀드리고 좋게 해석되다 보니까 제가 자꾸 그 반대 질문을 드리게 되는 건데 지금으로서 그러면 조선업항에 대한 리스크나 변수는 없습니까? 업황은 뭐 수주 잘 나오나요? 이게 제일 관건인데 너무 근데 이 3년치 이미 확보를 해놔가지고 저희 작년보다 근데 수주 적게 받고 있는 네.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이 분위기가 굉장히 크게 반전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원래 평소에 크게 우리에게 수주로 다가오지 않았던 시장인데 뭐 미국 같은 데서 뭐라도 조금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확장성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좀 좋은 부분이긴 한데요. 실제로 지금 상선의 발주 속도가 작년보다 떨어진 거는 사실이고 해운사들 같은 경우도 2024년 대비 25년의 어닝이 더 좋은 상태는 또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작년이 뭐 너무 좀 빠르지 않았습니까? 뭐가 빠르지 않네요. 이런 수주 실적 채우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매번 2023, 2024년처럼 그렇게 수주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21년과 24년이 이제 팬데믹 이후에 조금 두드러지게 높았던 해였는데 24년은 좀 심하게 높았었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기고 효과를 되게 세게 경험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팬데믹 이후에 지금 조선시장이 조금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21년, 22년, 23년, 24년 다 캐파 대비 많이 수주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뭔가 수요가 더 우위에 있는 상황을 무려 4년이나 보내고 나니 지금 올해 아마 연간으로는 매출 정도만큼 수주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1년치 덜어내고 1년치 받고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 유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처음 경험해 보는 거라 분명히 저는 만약에 이 뭐 실적 시즌 좋은 실적 나오고 끝나고 이제 정상회담에서 기대했던 부분이 막 구체화됐는데 연말쯤 됐다. 근데 수주 안 나온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시는 분이 저희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계속 유지가 돼서 내년에도 상반기에도 이 분위기면 그럼 수주가 더 줄지 않을까요? 막 이러한 얘기를 하신다거나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뭐 투자에 있어서의 리스크는 항상 주가죠. 너무 높은 주가. 예, 그게 리스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학습 효과라는 게 한 2분기 말 정도 되면 수주 목표 100% 채웠다라는 뉴스들을 우리가 많이 봐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다 그래서 보니 거의 그거를
4년 반복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연초에 수주 목표 발표하면 왜 이렇게 적어 이러면서 실망했다가 그때를 저점으로 해가지고 또 이게 실제로 수주가 잘 나오는 이제 봄이 지나면서 점점 분위기가 붐업이 되면서 다시 주가가 이제 낙폭을 줄이며 쭉 올라오는 네. 그러한 상황을 저희가 4년째 반복을 했는데 그래도 또 내년 연초 돼가지고 만약에 목표 좀 짧게 발표하시면 분명히 또 반복하실 겁니다. 그러겠죠. 네. 네. 그게 사이클 산업의 특징이죠. 네. 그러면 계속 가진 않겠지 막 이런 생각이. 네, 그렇죠. 주가 측면 얘기 나왔으니 그러면 전략 측면 질문 몇 가지 드리고 이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요. 그러니까 조선주가 계속 갈 수 있을까? 근데 항상 뭐 조방원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주도주가 바뀔까요? 계속 갈까요? 근데 딱히 생각했을 때 새로운 주도주로 뭔가 딱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그렇죠. 상황이다 보니까 더 갈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는 하는데 또 최근에 연구위원님 출연했던 다른 뭐 방송들 보면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이쯤에서 차익 실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상회담 전에 이제 이게 구체화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조선주를 투자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이벤트를 경험을 하시는 케이스에 해당이 되니까 분명히 지금 현재 수준에서 주가가 저 지금 물려 있는데요 라고 하시면 굉장히 문제 있는 단가거든요. 분명히 수익을 내셨을 거기 네. 때문에 저희가 주식 투자해서 수익 난 부분 정도만큼 좀 덜어내고 리스크 해지하고 또 남아 있는 거 일부러 그 다음 업황을 바라보거나 이제 그래도 주도주니까 내가 발을 빼지 말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스탠스를 취하면 약간 이렇게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저희가 투자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니까 이 오히려 미국의 이 사업 사이즈나 아니면은 국내 조선 업체에게 줄 만한 영향이 하나 두 개 계속 굳혀야 되는데 사이즈가 그렇게 적지 않다는 맞아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정상회담 하고 그날 밤에 이제 그걸 듣고 그 다음 날 저희가 이제 숏리포트 내면서 그냥 아주 정확하게 썼거든요. 저희 정상회담 이후에도 그냥 들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톤의 이제 보고서를 냈었는데 그 이전에 이제 저희가 단기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것도 활용해 볼 만한 이벤트였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조금 드리긴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막 너무 호재성 뉴스들이 빵빵 하루가 멀도 하고 터져 나오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게 사이클 산업이어서 그런지 심리가 그렇게 사이클을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보통 조선주들 1년간의 흐름 보면 3분기 때 약간 뭐 좀 슬로우해진달까 아니면 좀 횡보를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과거를 봤더니 그게 뭐 글쎄 3분기에 영업일수가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진짜 심리적인 것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나오고 있는 좋은 뉴스들을 더 따라가면서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지난 몇 년 동안 3분기는 약간 항상 주가는 좀 주춤했었으니 조선주도 좀 쉬어가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어디에 조금 더 방점을 둬야 됩니까? 그러니까 계절성이 굉장히 뚜렷하긴 해요. 저희가 여름 집중휴가제 거의 2주 가까이 사업장이 쉬고요. 그러면 매출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고정비가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분명히 더 싼 배 만들지 않았는데 매출 떨어지면 이익률이 이제 이렇게 눌리는 부분을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올 때 이익률이 더 좋아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 모멘텀이 그러면 2분기만큼은 없잖아요라는 생각 하시는 거 너무 당연하고 근데 이번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올 때는 사실 그 조선업체들이 수주를 했던 그 시점이 조금 그 선가 상승률 기준으로 많이 대폭 개선이 되는 분기라서 이번 3분기는 다른 연도의 3분기보다는 조금 실적 개선세가 굉장히 뚜렷하게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어닝 시즌 돼가지고 어닝 안 불안한 섹터 찾으면 분명히 또 조선이 아마 집계가 될 수밖에 없을 만한 상황이라서 저희는 그 올해 연초에 제일 많이 드렸던 얘기 중에 안 가지고 가면서 속상하느니 그냥 가지고 가시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 편이죠. 조선주에 대해서 근데 투자자분들이 수주에 대해서 아니면 확보된 2, 3년치 확보된 일감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텐데 사실 주가라는 게 계속 모멘텀을 채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수치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나 그런 거는 잘 매출은 계속 나오겠지만 이 대박 수주 소식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 이상
주가도 언젠가는 탄력을 좀 잃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안 해도 됩니까? 근데 잔잔한 수주가 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그 과거에 경험했던 그 2007년의 시황은 정말 크레이지라고 표현을 할 만한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이 조선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까지 흥분도가 낮을 수가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예전에는 너도 나도 뛰어드는 그 모습을 굉장히 쉽게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안 보여서 좋은 시황이 지속이 되는 거에 대한 경험은 저희는 없잖아요. 예전에는 확 올라갔다가 급하게 떨어지는 이제 15년 전에 있잖아요. 그 15년 전이 굉장히 이렇게 15년 전의 경험이 지금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겁니다. 산이 높아서 골이 깊어가지고 내가 아주 적당할 때 그렇지. 나는 꼭 어깨에서 나오리라 이 네. 생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작년에 많이 파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맞아. 네,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습 효과가 오히려 투자에 많이 방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예전이랑 이번이 다른 게 뭘까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항상 시장은 돌고 도니까라고 하면서 이제 아니, 사이클 산업이니까. 이제 피력하시고 사이클 산업이라고 하는 그 사이클이라는 그 단어가 사람을 네, 굉장히 괴롭게 그러게요.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측면으로 이거는 그냥 우스개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약간 그 개인 지표들도 있거든요. 휴먼 인덱스가 있는데 여기 계시잖아요. 여기. 맞아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없어서 안 계시는데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정프로님도 휴먼 인덱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좋은 조정 주실 것 같으니까 다시 좀 준비하시라고 네. 그러긴 했었는데 그래서 저도 휴먼 인덱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니 편이라서 근데 제가 이 말 꺼낸 이유가 위원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저도 요즘에 많이 느끼는 거지만 유튜브 알고리즘에 위원님이 엄청 너무 많이 심하게 뜨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단기 고점이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새로운 사이클 꼭 보여드릴게요. 기존의 사이클을 네, 저도 좀 벗어난. 타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진짜 제 알고리즘에도 위원님이 엄청 떠요. 너무 심하게 나오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연락 드릴 때 너무 바쁘신 거 아니냐고. 목이 네. 쩍쩍 갈라지고 그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야 단기 고점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단기 고점 왔다는 생각을 할 틈이 없게 계속 나오려고요. 머리끄댕이 자꾸 계속 끌어올려. 계속 끌어올리려고. 가져가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계속 힘써주시고 그러면. 네. 그거 지난주에 있었던 뉴스였으니까 이것도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 지을 텐데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네네. 조선업에 대해서는 그 타격을 생각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조선업은 저희가 그 내부 인력보다 요즘에 외주 인력이 더 많아졌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1대1 정도였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집계해 보면은 실제로 이제는 밖이 더 많은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외주 협력 업체의 이러한 부분이 부각이 되면 이제 그러니까 유리하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뭐 조선 사업장에도 많은 로봇을 들여오고 자동화하고 인간을 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나아지지 않겠냐 뭐 등등 얘기가 있지만 실제로 조선업은 자동차 공장처럼 그 인간을 로봇으로 대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동화를 아무리 해봤자 30%에 미치지 않지 않겠냐라고 얘기가 되는 업 중에 하나이니까요. 근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 본질적으로 조선업에서 봐야 되는 그 지표를 꺾을 만큼의 영향이 있느냐를 보는 게 일단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어쨌든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 그리고 이제 지금 새롭게 붙게 된 이제 수출 방산이 좀 확대되는 부분 이러한 부분인데 그런 쪽에서의 그 시그널이 뭐 다운 사이클로 바뀐다거나 이러한 부분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차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그 스마트 조선소 얘기가 갑자기 좀 많이 나와가지고 네. 어떻게 될지 그리고 투자가 그러면 이쪽으로도 좀 어느 정도 이루어지나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사실 조선업의 특성상 자동화가 100% 되기에는 사실 쉽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않은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는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반기도 아니죠.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올 한 해 동안에 조선사들의 실적 전망과 업황 그리고 투자 전략 및 가장 매력적으로 보시는 쪽은 어느 쪽인지도 힌트 부탁드립니다. 2분기에 잘 나왔던 이익률 대비해서 이제 한 자릿수의
실적에 불과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익률이 더 개선된 그 실적을 분명히 연말에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선 업체들이 2026년에 가스선의 매출 비중이 조금 높은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출 증가율도 상반기에도 두 자릿수 대였었는데 뭐 10에서 20% 정도, 하반기에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 정도는 충분히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대부분의 대형 조선 업체들이 이제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이 약간 노말인 상태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들 중에서 대장주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 꼭 들고 가실 거를 저희는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H현대그룹이 좀 더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상태라서 저평가 매력이 있는 한국조선해양 보시는 것도 완성조선 업체 접근해서는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친환경 선박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기자재 아무래도 엔진이니까 엔진사 위주로 해서 기자재도 꼭 하나씩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위원님의 스탠스는 대충 알고 있긴 한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하나오션 같은 네. 경우에 뉴스가 너무 혹하게 하는 네. 뉴스들이 너무 많이 많단 나오죠. 말이죠. 화끈하게 투자하시더라고요. 네. 하나오션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이 높은 게 그렇다고 바뀔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이제 경쟁사라고 얘기가 되는 또 현대그룹이 오늘 이제 합병을 하면서 네. 방산 쪽을 또 키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많고, 그리고 실제로 그룹 안에 조금 재무적인 여력도 조금 더 뛰어난 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를 좀 감안하면 안정감 있게 투자하기는 현대그룹이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기자재 말씀도 해주셨으니 그러면 하나오션보다는 매력도로 봤을 때, 투자 매력도로 봤을 때 하나 엔진이 그러면 좀 더 긍정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 완성이랑 기자재를 예. 비교할 때요. 조금 더 외형 확장성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엔진사가 좀 더 베타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야 뭐 위원님이 내시는 뭐 리포트랄지 방송들을 워낙 잘 쫓아가고 있으니까 쉽지 않으실 텐데 너무 자주 나가서. 그래서 선택적으로 아니 알고리즘이 볼 수밖에 없게 만드니까 보긴 하는데, 그래서 어떤 기업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시는지는 저도 알고 있어서 사실 질문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워낙 하나그룹 쪽으로 투자 소식부터 네, 주가에 맞습니다. 대한 다이나믹도 훨씬 더 강하고 하다 보니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회자되는 거나 종토방이 뜨거운 거는 네, 예, 여기인 것 같아서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굳이 한번 더 여쭤봤고, 오늘 빅 뉴스가 있었으니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와 그리고 조선 업황에 대한 이야기들, 실적과 그리고 어떤 가장 매력적으로 보고 계신 기업들까지 이야기 나눴으니까 조선주들 많이들 갖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에 또 좀 잘 업데이트 하셨으면 좋겠고요. 연구위원님과는 여기서 그러면 인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